여기 우린 버려진 해변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은하수열이 보내 감탄합니다. 북두칠성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수십 개의 다른 별들에 의해 사라진 것처럼 보이며, 유성은 때때로 덧없는 빛으로 하늘을 가르지르고 밝은 붉은 점이 웅장한 그림을 완성합니다. 이것은 태양계의 네 번째 행성입니다. 화성입니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 중에서 지구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두 번째 행성입니다. 달과 태양을 제외한 그 어떤 천체도 우리 이웃만큼 인류를 놀라게 한 적이 없습니다. 고대 로마 전쟁의 신의 이름을 딴 이 붉은 행성은 수천 년 동안 많은 세대의 마음을 설레게 해왔습니다. 특히 1877년 이탈리아 천문학자인 조반니 스키아파렐리가 화성에서 관계수로를 발견한 이후 화성은 더욱 흥미진진해졌습니다. 그런 다음 화성에 화성인이 살고 있다고 상상합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곳에 가는 꿈을 꿉니다. 화성은 지구와 가장 닮은 행성입니다. 화성을 면밀히 연구하면 지구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태양계의 소행성과도 매우 가깝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행성에 가면 암석과 금속으로 만들어진 천체를 면밀히 연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화성은 우리가 더 이상 지구에서 살 수 없을 때를 대비한 대체 행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화,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전, 화성에 식민지를 만들어 거주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 질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까운 사촌인 화성이 항상 태양풍에 휘둘리는 건조한 세계였던 것은 아닙니다. 물이 화성 표면의 대부분을 덮고 잠재적인 생명체가 그곳에서 발전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행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까운 이웃인 붉은 행성의 신비를 발견하기 위한 여행을 떠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동영상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먼 과거의 화성은 한때 더 따뜻하고 대기가 밀도가 높았으며 표면에 생명체가 모여 사는 오아시스가 있는 지구처럼 표면이 물로 덮여 있었다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구자들이 이 적대적인 세계에 큰 관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탐사 임무를 통해 화성이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유리한 세계는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화성은 태양계에서 네 번째 행성으로 지구보다 태양으로부터 1.5배 더 멀리 떨어져 있고 타원 궤도를 돌며 궤도 위치에 따라 지구보다 2배에서 3배 적은 태양 에너지를 받습니다. 이것이 화성의 표면 온도가 하루 중 시간과 위도에 따라 영하 100도에서 영상 27도까지 다양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화성의 1년은 지구에 687일 동안 지속되며 지름이 지구의 절반에 불과한 것과 달리 낮의 길이는 지구와 거의 같습니다. 화성의 중력은 지구의 약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대기는 지구보다 약 100배나 얇습니다. 주로 이산화탄소, 질소, 아르곤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간에게 적합하지 않으며 태양열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정오에 화성 적도에 서 있으면 발은 영상 24도, 머리는 0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에는 격렬한 폭풍이 몰아칩니다. 예를 들어 1971년에는 바람에 날린 먼지가 2달 동안 화성 표면을 덮었습니다. 화성은 붉은 색조의 모래로 덮여 있어 붉은색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화성의 색은 토양의 철분 농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유명한 붉은색은 사실 녹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웃의 대기에 산소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철이 어떻게 녹슬 수 있겠습니까? 대답은 단순히 화성은 증발한 물로 덮여 있었고 이 고대 세계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구호는 대부분 평야로 구성되어 있지만 화성 표면에는 운석 분화구와 산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산은 올림푸스 몬이며 27km 이상에 이릅니다. 붉은 행성에는 포보스와 데이모스라는 두 개의 위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자 모양의 블록으로 지름 21에서 26km의 운석 분화구로 뚫려 있으며 데이모스보다 더 큽니다. 또한 붉은 행성의 압력은 훨씬 낮으며 지구의 에베레스트 산에도 여전히 화성 표면보다 50배 더 높습니다. 그러나 화성은 지구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의 토양 아래에는 지구의 절반 정도 크기이지만 지구의 육지와 비슷한 크기의 단단한 지구가 있습니다. 화성의 생명체, 이 붉은 행성의 신비로운 면모, 화성의 기원을 이해하려면 모든 것이 시작된 고대까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실제로 붉은 행성에 인구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수세기 동안 과학 및 천문학계를 침범했으며 책과 영화에서 이론을 설명하는 여러 공상과학 작가의 저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세기 후반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1957년 최초의 인공위성이 발사되고 미국과 소련 간의 우주 경쟁이 시작된 후 곧 지구 궤도 너머의 붉은 행성, 심지어 달에까지 시선이 쏠렸습니다. 화성에 연구 차량을 보내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 작업은 쉽지 않았고 모든 임무가 실패했습니다. 1964년이 돼서야 나사의 두 번째 시도가 성공했고 마리너 4호는 1965년에 화성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화성 표면에서 약 10,000km 상공을 비행하며 22장의 사진을 지구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화성을 촬영한 최초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 중 어느 것도 화성의 표면의 관계 수로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화성의 땅을 장식하는 분화구를 보았고 행성의 대기가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해 말에 나사는 2대의 우주선을 추가로 발사하여 200장의 사진을 찍고 화성의 표면과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1971년 소련은 화성 탐사를 위해 궤도선과 착륙선을 모두 포함한 화성 2호와 화성 3호라는 2대의 우주선을 붉은 행성으로 보냈습니다. 궤도선은 몇 달 동안 화성 주위를 돌며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하지만 화성 2호는 착륙 도중 추락했고 화성 3호는 비록 몇 초 동안만 머물렀지만 붉은 행성에 연착륙한 최초의 우주선이 되었습니다. 화성의 어둡고 흐릿한 이미지를 전송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화성에 탐사선을 보낼 때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착륙입니다. 이 단계는 7분 동안 지속되며 이를 공포의 7분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지구와 화성 사이의 거리 때문에 지구에서 보낸 전파가 탐사선에 도달하는 데는 15분 정도 걸립니다. 따라서 나사 엔지니어가 로버가 대기권에 진입했다는 정보를 받았을 때 이미 7분 전에 착륙한 것입니다. 7분 동안은 탐사선이 추락했는지 착륙했는지 등 임무가 잘 진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1971년) 네 번째 행성 연구에 유익한 해였습니다. 그 해에 마리너 9 탐사선이 도착하며 수천 장의 사진을 찍고 표면의 85%를 매핑했을 뿐만 아니라 화성의 주요 특징적인 장소를 자세히 시각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리너 9호의 데이터를 통해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화산인 올림포스 몬스의 높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화산은 기본 직경이 600km에 달하며 높이가 25km가 넘습니다. 또한 지구의 그랜드 캐년보다 4배 더 깊고 5배 더 긴 화성의 유명한 협곡 시스템인 마리너 계곡을 정확하게 측정했습니다. 화성 연구의 다음 돌파구는 1976년 나사가 2대의 우주선 바이킹 1호와 바이킹 2호를 보내 수만 장의 이미지로 화성 사진 아카이브를 완성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체를 증거를 찾기 위한 최초의 현장 실험을 수행한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탐사선들은 설득력 있는 예나 명확한 안이오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착륙선에서 수행된 3가지 생물학적 실험은 화성 토양에서 예상치 못한 수수께끼 같은 화학적 활동을 발견했지만 착륙 지점의 근처 토양에서 살아있는 미생물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탐사선의 생물학자들은 화성이 스스로 살균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표면을 포화시키는 자외선, 극심한 건조함, 토양화학의 산화적 특성이 결합되어 화성 표면에 생명체가 형성되는 것을 막는다고 믿었습니다. 바이킹 프로그램은 궤도 탐사선 중 하나가 흥미로운 이미지를 보내왔을 때 자신도 모르게 화성 문명 신화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것은 돌더미를 보여주었는데 그 중 하나는 유명한 피라미드 옆에 있는 고대 이집트 스핑크스의 얼굴 인간의 얼굴을 놀랍게도 연상시킵니다. 나사 연구원들은 즉시 애호가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들은 빛과 그림자의 게임이었습니다. 스핑크스와 피라미드의 얼굴은 실제로는 환상적인 방식으로 조명된 언덕과 산입니다. 1997년에 나사가 화성으로 화성 글로벌 서베이러 탐사선을 보내면서 혁명적인 발견을 이뤘습니다. 죽은 행성의 표면 아래 어딘가에 물이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해 패스파인더가 화성에 착륙하여 최초의 모바일 연구 장치인 소저너를 화성에 가져왔습니다. 소저너는 화성 표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최초의 화성 로봇 로버입니다. 소저너는 83일 동안만 운영되었지만 이후 화성 탐사 연구에 새로운 스타로 떠오른 탐사선의 길을 닦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탐사선은 이전에 화성을 연구한 다른 탐사선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 파노라마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가장 유망한 연구 목표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로봇에는 샘플링을 위한 매니퓰레이터의 암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4년 화성에 도착한 두 탐사선인 스피릿과 오퍼튜니티의 주요 임무는 과거 화성에 물이 존재했다는 증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붉은 행성이 액체 물과 심지어 온천이 있는 더 따뜻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요컨대 화성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했습니다. 2012년에 도착한 유명한 탐사선 큐리오시티는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과거에는 화성에서 물만 생명체를 데울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토양과 암석을 분석하여 유기탄소뿐만 아니라 생명의 기원과 존재에 필요한 황, 질소, 산소, 인의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생명체의 존재에 대한 또 다른 단서는 21세기 초 유럽에서 보낸 화성 익스프레스 궤도 탐사선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이 탐사선은 지구의 생명체가 자연적으로 생성하는 가스 메탄의 흔적을 화성 대기에서 발견했습니다. 화성에서 메탄이 방출된 다른 이유, 예를 들어 수백만 년 동안 갇혀있던 화성 지하에서 가스가 빠져나온 것 같은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발견은 과학자들의 흥미를 끌었고 현재 화성 메탄에 대한 사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붉은 행성에 한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그것을 찾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로버가 할 일입니다. 그들은 지금 죽은 붉은 사막이 한때 지구와 마찬가지로 고유한 특성을 가진 생명의 오아시스였을 수 있다는 증거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화성 연구의 역사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실수가 성공보다 더 많습니다. 2021년 2월 우리 이웃에 도착한 인내의 도움으로 나사는 과학자들이 걱정하는 질문, 즉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기를 희망합니다. 화성에 생명체를 발견한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유럽 과학자 그룹은 극지방 빙하 표면에 1.5km 아래에 숨겨진 액체 호수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러한 저수지에는 미생물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테스트하기 어려운 가설일 뿐입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과거의 삶의 흔적을 찾는 데 베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 흥미롭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발견조차도 엄청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훨씬 더 큰 과학적 수수께끼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가 생명을 부여한 이유와 적절한 조건이 없는 이웃 행성은 무엇입니까? 1877년 천문학자 지오바니 스키아 파렐리는 망원경을 통해 행성을 관찰하면서 행성이 어두운 직선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를 채널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랫동안 채널은 지적인 존재의 창조물이라고 믿어졌습니다. 더 강력한 망원경이 등장했을 때 운하가 없고 산맥, 균열, 그리고 멀리서 직선으로 합쳐지는 자연 구조의 세부 사항만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화성에서 생명체를 찾으려는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과학자들이 화성에서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또 다른 이유는 화성 표면에서 계절에 따른 세계 변화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따뜻한 계절에는 화성의 식물이 꽃을 피우고 추운 계절에는 식물 생명이 휴면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붉은 행성에서 마른 강바닥을 연상시키는 물체가 발견되었습니다. 한 가설에 따르면 수백만 년 전 화성의 대기는 구성이 달랐고 밀도가 따뜻했으며 강이 행성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화성 빙하기가 시작된 후 추위, 바람, 자외선으로부터 행성 내부 깊숙이 숨어 있었을 박테리아의 형태로 생명체가 존재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일부 육상 미생물은 그러한 혹독한 조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을 매료시키는 두 번째 요소는 포보스입니다. 이 화성의 위성은 표면의 크기가 다소 크지만 동시에 질량은 매우 작습니다. 따라서 포보스는 내부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성이 자연적으로 생겨났을 수 있었을까요? 일부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러한 추론으로 인해 일부 과학자들은 포보스가 신비한 외계 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화성의 인공위성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포보스는 화성의 두 위성 중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데이모스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지구 주위의 달보다 약 60배 더 가까운 붉은 행성에 매우 가깝게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변형되고 분화구가 있으며 달보다 100배나 작은 포보스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화성 위성 포보스는 붉은 행성의 대기에서 흘러나오는 하전된 원자와 분자의 흐름 속에서 궤도를 돌고 있다고 합니다. 산소, 탄소, 질소, 아르곤 이온과 같은 하전 입자 중 상당수는 화성이 대기를 이루면서 수십억 년에 걸쳐 화성을 떠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일부 이온이 포보스 표면에 추락하여 상층에 보존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포보스의 토양을 지구의 실험실에 분석하면 화성 대기의 진화에 대한 핵심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화성은 한때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을 담글 수 있을 만큼 두꺼운 대기를 가졌지만 현재는 지구 대기 밀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해독하고자 하는 또 다른 미스터리는 포보스와 데이모스가 어디에서 왔는지입니다. 중력에 의해 붙잡힌 소행성일까요? 아니면 행성과 동시에 형성된 화성의 자연위성일까요? 지구가 암석 물체와 충돌했을 때 형성된 것으로 생각되는 것처럼 젊은 화성이 다른 행성과 충돌했을 때 폭발한 파편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도 두 위성은 소행성 때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두 위성은 목성에 의해 방출되어 마침내 화성과 중력으로 연결된 것으로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두 위성이 화성의 두 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과학 출판물에 따르면 로마 신화에서 화성과 금성 신들의 쌍둥이 이름을 딴 이 두 위성은 붉은 행성과 소행성 사이의 충돌 잔해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 충돌의 잔해는 12개의 위성이 모여 고리를 형성했을 것입니다. 가장 멀리 떨어진 두 위성, 포보스와 데이모스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포브스는 매년 2cm의 속도로 화성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약 5천만 년 후에는 화성의 인력이 포브스를 토성과 같은 고리로 변형시키기에 충분한 거리인 로슈 한계에 도달할 것입니다. 반대로 데이모스는 화성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으며 결국 수억 년 안에 분출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2024년에 화성 달 탐사선 포브스에 보내 포브스 표면에서 첫 번째 샘플을 채취하여 지구로 가져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탐사선이 화성을 향하고 있는 쪽에 착륙을 한다면 포브스의 기원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포브스는 달이 지구에 묶여있는 것처럼 화성에 묶여있기 때문에 달은 항상 같은 쪽을 행성에 보여줍니다. 그 결과 화성을 향한 포브스의 암석에는 수천 년 동안 화성의 원자와 분자가 넘쳐났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행성 가까운 쪽의 표층이 먼 쪽보다 화성 이온의 20배에서 100배 더 많이 노출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연구팀은 나사의 멜븐 탐사선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이 탐사선은 6년 이상의 화성 궤도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과학자들의 화성의 대기 손질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의 기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와 같은 다른 중요한 과학 데이터도 제공했습니다. 탐사선이 주요 임무 기간 동안 화성을 돌면서 포브스의 궤도를 정기적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나사 연구원들은 멜븐의 측정값을 사용하여 포브스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탐사선의 장비를 사용하여 포브스 궤도를 도는 화성의 이온을 측정한 후 과학자들은 포브스 표면에 얼마나 많은 이온이 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숙이 주입할 수 있는지 계산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수백 나노미터, 즉 머리카락 굵기의 약 250배에 불과한 두께로 삽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자연 위성을 연구하여 모 행성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예를 들어 대기, 바람, 물이 없어 표면의 주요 원소가 제거된 달은 과학자들이 초기 태양계에 대한 가장 잘 보존된 기록으로 간주합니다. 과학자들은 더 많은 달 표면 샘플을 통해 지구의 고대 대기나 초기 자기장에 대해 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달과 마찬가지로 포브스의 표면은 행성이 따뜻하고 습했던 초기 화성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만 화성 표면이 아니라 신비한 깊은 곳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화성 심해에서 화성만 발견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다른 과학자들은 붉은 행성의 표면 아래에 생명체가 여전히 존재하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화성 심해의 환경이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하다는 증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운석의 형태로 지구에 떨어진 화성 토양 조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수세기 동안 화성 표면에서 때로는 행성 내부의 깊은 곳에서 채취한 수많은 암석 샘플이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화성 운석의 화학 성분을 연구한 결과 물과의 접촉이 미생물 군집의 생존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를 생성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구의 깊은 곳에서도 동일한 에너지가 발견됩니다. 즉, 지하수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미생물의 생명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화학 에너지를 발견할 확률이 높다는 것으로 과학에서 이러한 연구의 중요성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생명체가 화성 깊은 곳에서 시작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재 생명체를 지탱하기에 충분한 에너지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성 생명체의 연구의 열쇠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그리고 우리 발 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화성 운석 외에도 최근 지구의 극심한 심해에 사는 미생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경우 미생물의 생존은 방사선 분해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지각의 원소가 물과 접촉하여 수소와 산소를 생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미생물은 수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사용하여 수소를 연소합니다. 이러한 유기체는 심해 생물권이라고 불리는 곳에 살고 있으며 그 예로 10억 년 이상 빛을 보지 못한 암석의 5km 이상의 깊이에 발견된 구역이 있습니다. 화성 운석에서 방사능 분해 성분이 있는지 검색한 결과는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류의 화성 운석에서 모든 성분이 지구에 존재하는 것과 유사한 생명체의 서식지를 만들기에 적절한 양으로 존재합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화성에는 매우 염분이 많지만 많은 양의 지하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 탐사선 마스 익스프레스가 보낸 데이터는 행성의 남극 아래 최소 4개의 호수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붉은 행성에는 생명 유지의 필요 요소인 물과 에너지가 모두 있습니다. 1989년부터 나사와 함께 화성 탐사에 참여한 연구원 잭 머스터드는 화성의 6곳에서 토양 상태를 연구했으며 이 연구 결과를 통해 화성의 과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현재 화성에 지구의 일부 유기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의 장거리 우주 비행을 고려할 때 인간 기원의 미생물이 화성에서 어떻게 생존할지 알아야 합니다. 일부 미생물은 우주 비행사의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지만 화성에서 식량과 재료를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미생물도 있습니다. 이 가설은 붉은 행성에서 인류가 살 수 있는 훌륭한 단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에 따르면 화성에 한때 생명체가 존재했다는 또 다른 증거는 화성의 토양으로 대부분 실리카로 구성되어 있으며 철분 함량으로 인해 토양에 유명한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의 토양에는 칼슘, 마그네슘, 황, 나트륨, 알루미늄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양의 산도 비율과 다른 특성 중 일부는 지구와 매우 유사하여 식물이 뿌리를 내릴 수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생명체가 그러한 토양에 잘 존재할 수 있습니다. 토양에서 얼음의 존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수수께끼는 2008년 북극에 남아있는 탐사선 중 하나가 토양에서 물을 추출할 수 있게 되면서 마침내 풀렸습니다. 5년 후 화성 토양의 표층에 있는 물의 양이 약 2%라는 정보가 발표되었습니다. 실제로 나사의 피닉스 탐사선 데이터에 따르면 화성 토양의 pH 및 기타 매개 변수의 비율은 지구 비율에 가깝고 이론적으로 식물이 자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성의 토양은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과거, 현재, 미래의 생명체의 출현과 유지에 필요한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성에는 물이 있을까요? 많은 연구에 따르면 과거에 붉은 행성 표면에 다량의 액체의 물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도 물이 존재할까요? 실제로 화성은 바다, 강, 호수로 덮여 있으며 그 흔적은 궤도 이미지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호수 중 하나는 현재의 게일 분화구였습니다. 지금까지 화성의 물의 구성에 대한 데이터는 거의 얻지 못했습니다. 일본 과학자들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그 구성이 지구의 바다, 물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붉은 행성의 바다는 미네랄과 염분이 풍부했습니다. 이것은 수십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화석화된 물 입자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점토 광물인 스맥타이트가 샘플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광물은 지구에서 이온 교환에 의해 액체 물과 함께 형성됩니다. 또한 측정 결과 게일 분화구의 퇴적물도 액체 물의 존재로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견된 pH는 현재 육상 바다의 pH와 비슷했습니다. 실제로 화성의 대기압은 매우 낮아 물이 표면에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성 경사면의 어둡고 좁은 선은 바닷물이 흐르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사 연구진은 2015년 9월 28일 기자회견에서 화성의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에 따르면 여름철에는 화성산의 경사면에 바닷물의 흐름이 형성되고 추운 계절에는 사라집니다. 이 물은 화성의 소금 침전물을 물들이며 하이라이즈 궤도선이 촬영한 사진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천의 폭은 5m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감지된 계절별 개울은 한때 행성 표면에 존재했던 호수의 흔적일 수 있지만 결코 물로 가득 차 뻗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43억 년 전 화성에는 수심이 1.6km가 넘는 바다가 있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수심이 1.6km에 달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 35억 년 전에 포함된 거의 모든 물이 우주로 증발했고 그 잔해는 극지방의 뚜껑으로 변했습니다. 대기 중의 물의 존재를 나타내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두꺼운 구름으로 행성에 고르지 않는 지형이 기단을 위로 향하게 하여 냉각되고 포함된 수증기가 얼음으로 응축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리너 협곡 위의 구름은 화성이 주변부를 있을 때도 고도 약 50km에서 나타납니다. 동쪽에서 오는 기류는 구름의 길이를 수백 킬로미터에 걸치는 동시에 폭은 수십 킬로미터로 감소합니다. 이러한 모든 발견은 화성에서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광화합니다. 후자는 확실히 간단하지만 미래의 우주 식민지화의 임무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성 표면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화성 표면을 덮고 있는 대부분의 물은 이전에 믿었던 것처럼 우주로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행성의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에서 발견됩니다. 이것은 2021년 3월 16일 사이언스 저널에 발표된 미국 과학자들의 연구에 대한 주장입니다. 지질학적 및 지형학적 증거에 따르면 화성은 약 40억 년 전에 많은 양의 액체물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행성의 표면에는 마른 강바닥, 고대 호수와 바다의 유역이 여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성이 존재한 첫 10억 년 동안은 중력이 낮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은 화성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사 연구자들은 이 가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약 40억 년 전 화성에는 약 100에서 1500m 깊이의 바다로 행성 전체를 덮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물이 있었습니다. 부피로 따지면 지구 대서양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저자들은 현재 대기와 지구 지각의 화학 성분 분석, 운석 분석, 탐사선과 궤도선의 데이터 등 일련의 방법을 사용하여 오늘날 화성 지각에 포함된 모든 형태의 물의 양을 추정했습니다. 실제로 물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모든 수소 원자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원자핵의 양성자 한 개를 가지고 있으며 극히 일부는 원자핵의 양성자와 중성자를 포함하는 중수소로 존재합니다. 중수소는 지구의 중력장에 의해 더 강하게 붙잡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기 중 중소수 수소의 비율이 증가합니다. 이 지표를 사용하여 과학자들은 원래 물의 양을 평가합니다. 그런 다음 미네랄에 축적되고 남아있는 것을 고려하여 증발한 이 양의 비율을 계산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약 41억 년에서 37억 년 전에는 화성 표면의 물의 양이 40에서 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화성의 물의 30에서 99%는 이 수분화 과정에서 미네랄을 흡수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광물 중 일부는 화산가스를 통해 되돌아왔지만 행성의 수권을 복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즉, 물이 존재했던 행성의 모든 영역을 복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암석과 상호작용하면 암석이 변형되거나 수화되어 물이 축적됩니다. 이 과정은 지구와 화성에서 모두 발생합니다. 하지만 지구는 지각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오래된 지각이 멘틀에 지속적으로 용해되어 화산 활동을 통해 대기로 물을 돌려보냅니다. 화성은 전체적으로 지각 활동이 없기 때문에 표면의 건조가 돌이킬 수 없게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물은 아주 일찍 격리되어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2008년 6월) 나사는 화성에서 생명체를 찾는 과정에서 놀라운 발견을 보고했습니다. 큐리오시티 로버가 게일 크레이터의 30억 년 된 암석에서 채취한 토양 샘플에서 유기물질이 붉은 행성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로버는 화성 대기에서 메탄도 감지했습니다. 지구 밖에서 생명체의 흔적이나 형태를 찾는 탐사는 유기화합물과 분자를 포함한 지구의 구성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생명체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유기물의 존재는 고대 생명체의 흔적을 나타내는 외계 기원일 수도 있고 당시 화성에 살았던 생명체의 식량 공급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원이 무엇이든 유기물질의 존재는 연구자들에게 증거이자 생화학적 단서입니다. 실제로 메탄은 가장 단순한 유기 분자로 간주됩니다. 메탄은 달 타이탄과 같은 토성과 목성의 일부 자연 위성과 같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태양계의 다른 곳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생명체가 다른 곳에 존재한다면 아마도 지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 큐리오시티 로버는 이번 임무에서 이전 탐사선보다 지표면 아래를 조금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토양의 역사와 토양이 겪은 시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표면은 방사선에 의해 끊임없이 폭파되고 있기 때문에 지표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큐리오시티는 2012년에 탐사선이 착륙한 게일 분화구에서 표면 아래 2인치 아래를 시추하여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96마일이라는 이름의 이 분화구는 지름이 150km가 넘는 분화구로 35억 년에서 38억 년 전에 유성 충돌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아마도 호수를 포함하고 있었을 것이며 현재는 중앙에 산이 있습니다. 이 로버는 샘플을 820도까지 가열하고 가스 분석을 통해 방출되는 유기분자를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구의 유기물이 풍부한 퇴적암 샘플과 비슷한 유기와 휘발성 분자에는 티오펜, 메틸티오펜, 메탄에티놀, 황화 디메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유기화합물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수십억 년 전에 화성에 존재했던 더 큰 분자의 파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성 표면이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방사선이 유기 물질을 분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붉은 행성이 거주 가능했을 때 암석의 최상부 5cm에 퇴적된 고대 유기 분자를 발견하는 것은 화성의 유기 분자의 역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더 깊이 드릴링하는 미래의 임무를 지원합니다. 큐리오시티는 5년 동안 레이저 분광기를 사용해 게일 크레이터의 대기 중 메탄을 측정했습니다. 그 전에는 연구자들은 화성 대기에서 검출된 소량의 메탄이 왜 이렇게 다양한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일 위치에서 5년 동안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이제 답을 얻었습니다. 화성 대기에 메탄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수년 전부터 밝혀져 왔습니다. 그러나 메탄의 농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그 기원에 대해 명확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탄이 소량이라도 존재한다는 것은 메탄의 공급원이 지구상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지구에서는 살아있는 유기체가 메탄의 주요 공급원이며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실제로 메탄은 계절에 따라 반복적으로 변화하는데 이는 메탄이 화성 표면이나 표면 아래의 저수지에 방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탄이 화성 지하에 있는 수성 결정에 갇혀 있을 수도 있으며 이는 화성에서 생명체가 발견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메탄은 강력한 온실가스로서 화성의 호수를 보존할 수 있는 기후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이 현상은 지금도 지표면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메탄의 방출은 붉은 행성에서 활발한 과정입니다. 화성에서 이 가스의 출현은 새로운 수수께끼를 더합니다. 화성 대기에서 이 유기분자의 검출은 붉은 행성의 토양에서 유기화합물의 발견과 결합하여 과거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했다는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큐리오시티가 보여준 바에 따르면 게일 크리에이터는 35억 년 전에도 사람이 살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건은 지구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지구에서 생명체가 진화한 것도 같은 시기입니다.
이러한 분자와 화합물이 그 당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면 화성에 생명체가 태어났거나 존재했다는 생각에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화성에 생명체의 흔적이 있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나요? 모른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 결과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영국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지구는 거의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었고 사람들은 탈출할 시간이 없습니다. 구원의 시간이 없다면 인류 전체를 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화의 대본에 따르면 특정 교수는 5,000개의 냉동 인간 배아를 태운 우주선이 생명체에 적합한 행성으로 여행해야 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주인공이 하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이 영화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그러한 행성이 화성이 될 수 있을까요? 항상 사람이 살 수 있었나요? 아니면 지난 몇 년 동안에야 시작되었습니까? 아니면 붉은 행성에서 생명체가 출현하는데 기여한 것은 인간일까요? 뉴욕 코넬대 행성과학자 조나단 루니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거의 1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이 과학적 논쟁을 큰 딜레마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화성에서 미생물, 물, 기후변화, 황, 질소, 수소, 산소, 인, 탄소 등 육상 생물의 생명에 필요한 다양한 화학물질의 흔적이 발견되면서 이러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가 화성에서 시작되었다는 새로운 이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의 옹호자들을 괴롭히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화성의 생명체는 지구와 독립적으로 기원했을까요? 아니면 약 38억 년 전에 운석의 도움으로 행성이 유기화합물과 미생물을 전달했나요? 일부 과학자들은 생명체가 화성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주 탐사 중에 얻은 화성 토양 샘플을 연구한 결과 비슷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지구상의 생명체는 미생물이 존재했던 화성에서 온 운석 덕분에 나타났습니다. 이 가설은 실제 사실과 그리 멀지 않습니다. 국제운석수집가협회에 따르면 화성 운석은 남극 대륙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약 160개의 화성 운석 조각이 수십억 년 전에 지구에 떨어졌을 수 있으며 결국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상의 생명체를 생성한 주요 미생물을 운반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성의 생명체 흔적은 지구의 초기 생명체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질문을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상한 이론에 따르면 생명은 화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행성에서 다른 행성으로 생명체가 이동했다는 생각을 유지한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육상 생명체가 화성에 존재했을 수 있지만 처음에 지구에 착륙한 것은 인간이 아닌 미생물이라는 것입니다. 2021년 새로운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생물 물리학 교수인 크리스토퍼 메이슨은 우주 탐사 이후 30개 이상의 우주선이 화성을 방문했다고 말하며 궁금한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인간이 실수로 화성에 원시 생명체를 가져왔다가 발견하고 화성의 생명체가 수십억 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결정한다면 어떨까요? 나사와 같은 우주기관은 우주 탐사 중에 실수로 우주선에 생명체가 유입되지 않도록 정확하고 상세한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있지만 미생물의 경우 완전한 멸균을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든 엄격한 프로토콜에도 불구하고 우주선이나 착륙선이 기본 생명체 없이 우주로 나가는 것은 복잡합니다. 메이슨은 화성 토양 샘플을 연구할 때 화성에서 직접 발견된 미생물과 인간이 가져온 미생물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화성 분화구 제제로가 수십억 년 전에 호수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분화구는
고대 미생물 생명체의 흔적을 찾기에 완벽한 장소이기 때문에 메이슨의 붉은 행성의 인간 오염 이론과 모순됩니다. 수십억 년 전 붉은 행성에는 한때 따뜻한 물과 이산화탄소, 대기가 있었고 심지어 생명체가 번성했던 가까운 이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화성의 표면은 방사선에 의해 타버린 건조한 사막입니다. 온도는 섭씨 영하 140도에서 영상 20도까지 다양합니다. 40억 년 전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인 올림푸스 몬스가 화성에서 깨어났습니다. 지름은 600km에 달하고 높이는 에베레스트 산의 3배에 달합니다. 폭발이 너무 커서 연쇄 반응을 일으켜 모든 화산이 동시에 폭발하기 시작했고 행성 규모의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화성은 지구와 달리 한 구조론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화산의 크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지구에서는 지각이 멘틀의 하스판을 기준으로 움직이며 표면에 용암을 분출하여 작은 화산들이 연속적으로 형성됩니다. 화성에서는 용암이 한 지점에 모여 거대한 화산을 탄생시킵니다. 오늘날 화성은 내부 지질 활동이 거의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산사태, 극지방의 CO2 간헐천, 지진, 작은 용암 흐름만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성을 만드는 계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이미 요람을 떠나 태양계의 다른 행성을 탐사할 수 있는 기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언젠가 가까운 미래에 다른 행성에 인류 최초의 정착지가 등장하고 지구를 넘어 인류 문명을 전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추억으로만 남게 될지 모릅니다. 다소 유토피아적으로 보이지만 화성 식민지와의 화성 기후의 변화는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태양계의 다른 행성과 비교할 때 화성은 최선의 선택입니다. 금성은 유인 비행에 전혀 적합하지 않으며 수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천체는 달이지만 그곳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화성에는 작은 대기, 중앙 지역의 수권 징후, 빙하가 포함된 극지방 뚜껑이 있습니다. 기후가 있는 행성입니다. 다른 천체에 비해 조건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대기는 지구보다 거의 100배나 약하지만 다른 행성에 비해 지구에 가장 가깝습니다. 또한 우리는 붉은 행성에 물이 존재하며 주기적으로 사막과 산 계곡에 격렬한 먼지 폭풍이 몰아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화성에서 유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이웃이 한때 거주했음을 직접적으로 의미하지는 않지만 항상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론의 발전을 자극합니다. 또한 행성에 물과 대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 건강에 대한 미세 중력 문제가 아직 보류 중이며 인간 개발에 가설적으로 적합합니다.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주요 문제 중 하나가 거리입니다. 현대 우주 비행사는 이미 우주에서 사람이 장기간 체류한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우주 비행사 발레리 폴리아코프는 지금 궤도에 가까운 우주정거장 미로에 14개월 이상 머물렀습니다. 이는 화성까지 비행하고 돌아오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화성 탐사와 궤도 정거장 비행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우주 비행사가 적응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비행 직후부터 인간이 없는 행성에서 혼자만의 힘으로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화성에 접근할 때쯤이면 체력이 최고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우주정거장으로 비행하는 동안 지구와 수백 킬로미터만 분리되면 화성 탐험의 경우 그 수치는 수천, 심지어 수억 킬로미터를 넘을 것입니다. 화성에 단일 탐험대를 보내는 것은 일부 추정에 따르면 100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재정적 비용과 승무원에게 막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구와 화성의 거리는 일정한 값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두 행성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며 26개월에 한 번만 이웃 행성이 우리 행성에 더 가까워지는데 이 상태를 반대라고 합니다. 또한 15년에서 17년에 한 번씩 소위 큰 대결이 발생하며 이 시기에 행성 사이의 거리가 최소화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5,576만 킬로미터입니다. 이것은 이미 4억 1천만 킬로미터가 넘는 최대 거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또한 비행 중 행성은 움직이지 않고 계속 움직이지 않고 서로 멀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화성까지 비행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이 이웃 행성으로 비행하는데 심각한 장애물로 남아있는 것은 우주선에서도 긴 비행 시간을 유발하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이 엄청난 거리를 설명하기 위해 화성에서 걸어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평균 보행 속도는 시속 약 4km로 추정되며 이 경우 화성을 걸어서 여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거의 1600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멈추거나 쉬지 않고 걷는 것뿐입니다. 시속 100km의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로 붉은 행성을 여행하는 데는 63년에서 64년이 걸립니다. 이것은 여전히 엄청나지만 걷는 것과 비교하면 이미 상당한 진전이 있습니다. 시속 900km의 속도로 비행하는 여객기는 6에서 7년 안에 화성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행기와 자동차의 경우 승무원을 위한 급유와 휴식의 문제가 발생하며 화성으로 가는 길에 주유나 휴게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다른 행성으로 수송할 수 있는 비행기나 기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궤도에 따라 그리고 현재 로켓의 힘을 고려할 때 붉은 행성까지의 비행은 약 250일에서 300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지구와 화성은 2년 반마다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떠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거나 셔틀에서 더 오래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무인 우주선이 화성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선 중 가장 빠른 속도인 초속 16km 이상으로 지구 근처를 떠난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은 약 한 달 반 동안 화성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장애물이 되지 않더라도 많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화성에 착륙하는 방법, 이웃 행성으로 이 여행을 하려면 어떤 우주선이 필요합니까? 다른 행성의 우주 정거장이나 지상 대피소를 건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지해야 하는 인공 대기에서 생활하는 것이 편안할까요? 미세 중력과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까요? 태양에서 네 번째로 가까운 행성인 화성은 태양계에서 지구 다음으로 가장 많이 연구된 행성입니다. 광활한 영토, 독특한 지질학적 특징, 전혀 살기 힘든 기후를 가진 화성은 인간과 기계의 공동 작업을 통해서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항공 촬영 및 정찰, 장거리 탐사 중 보관 및 보호 장치 설치, 막대한 양의 지질 샘플 운송 등 인간이 하기에는 너무 지루하고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려면 반자율 주행 차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며칠 동안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거주지가 될 수 있는 로버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화성 식민지화 이전에 목표는 달이 될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탐사선과 로버는 붉은 행성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한 이미지를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성에 한때 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화성과 지구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유기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으며 과거에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화성 표면을 연구하고 화성의 역사를 밝히려는 노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화성에 탐사선을 보낼 것이며 최초의 인간을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새로운 행성의 개발과 식민지화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에 붉은 행성의 구성과 내부 구조가 지구와 어느 정도 다른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엄청난 과학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두 행성의 진화적 발전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그리고 화성 표면에 어떤 자원을 미래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또한 화성에 한때 밀도가 높은 대기와 바다가 있었는지, 물과 같은 필수 구성 요소가 여전히 어딘가에 있는지, 행성이 오랜 지질 역사 동안 어떤 기후변화를 겪었는지,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지, 행성의 기후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알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화성에서 화학적 진화가 일어나 유기분자,
즉 생명체가 형성될 수 있었을까요? 반면에 대기의 화학 관점에서 볼 때 메탄이 어떻게 한 곳에 있고 다른 곳에 없을 수 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대 한 달 동안 지구 전체에 분포되어 먼 극지방으로 들어가야 했지만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자들은 여전히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하계에서 유일한 생명체입니까? 그러나 이 영상이 끝날 때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힐 수 있는 질문은 여전히 답이 없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생명체는 과연 화성에서 태어났을까요? 우리는 원래 화성인이었을까요?